신문이야기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문 읽어주는 남자 김진입니다. 비 내리는 아침입니다. 비 내리는 이 아침 아주 특별한 저희 돌직구쇼의 특급 게스트 한 분을 어렵사리 모셨습니다. 조갑재 대표의 직계제자로 알려져 있죠.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기치에 대해서 한쪽에서 아주 중요한 목소리를 담당하고 계시는 신동아의 편집위원인 이정훈 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돌직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정훈 편집위원과 함께 오늘 돌직구쇼 풍성하게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자 조간신문 과연 어떤 기사 싣고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야당 소식부터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연일 야당의 막말 발언들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도 나왔습니다. 이종걸 원내대표가 이 청와대의 경풍 공작, 자꾸 왜 경제를 강조하느냐, 선거 앞두고 경풍 일으키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종걸 원내대표 그 뒤에 한 말이 국민이 잠시 후 다뤄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 말 때문에 또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박 대통령 또 진실된 사람은, 안 그래도 대구에서 진방 논란이 한창인데 박 대통령 청와대에서 또 진실된 사람이라는 발언을 어제 하셨다는데 과연 어제는 어떤 발언인지 잠시 후 저희가 자세한 발언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 정치면인데요. 총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권에서 광주 지역의 임내현 현역 의원이 또 탈당을 했습니다. 안철수 의원 탈당 후 야당 광주 의원 중 두 번째로 탈당을 한 셈인데요. 그런데 오늘 김한길 대표까지 탈당해서 안철수 의원에 합류하겠다는 얘기까지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호남이 돌아섰다, 광주가 돌아섰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분열은 더 치닫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안철수 의원 학부모 지지자와 함께 셀카를 찍고 있는데 안철수가 달라졌다, 이런 얘기 요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에서는 안철수 신당을 일컬어 안철수 신당 시즌2라고 쓰고 있습니다. 2년 전보다 무게감은 떨어졌지만 동료 의원과 강한 네트워크로 대전과 충청에서까지도 안철수 신당의 영향력을 미치지 않을까, 경향신문은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인데요. 돌리면 나옵니다. 여당의 상황은 어떨까요? 안대희 전 대법관이 범지 서울 출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김무성 대표 요즘 이 중진들, 대표 인물들에게 범지 출마를 권유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해당자는 김황식, 오세훈 등도 해당이 됩니다. 과연 안대희 전 대법관을 만나서 험지 서울 출마하십시오 라고 설득을 했다는데 안대희 전 대법관 어디로 출마할지 잠시 뒤 저희 돌직구쇼에서 예상해 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서울신문입니다. 암 5년 생존율이 69.4%. 보험 광고 같은데요. 기사입니다. 더 이상 암은 불치병이 아니다. 복지부와 국립암센터가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상대 생존율은 10년째 15.6%포인트가 향상됐고요. 81세가 생존했을 때 10명 중 4명이 암 발병하지만 69.4% 생존할 수 있다. 더 이상 불치병 아니다 라는 희망적인 기사도 보도되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인데요. 역시 돌리면 나옵니다. 중앙일보 오늘은 일면 기사입니다. 만평보다 일면 기사를 오늘은 선정했습니다. 탈당 바람 수도권에 북상하고 있다. 누가 탈당하길래? 김한길까지. 중앙일보 일면에 못 받고 있는 기사는 김한길 탈당입니다. 김한길 전 대표, 안철수를 민주당으로 영입했던 사람, 김한길마저 탈당한다면 지금의 새정치민주연합은 과연 어떻게 변모될지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잠시 뒤 이 이야기 전해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첫 소식을 준비한 것은 하지만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어린 딸을 2년 동안 감금, 폭행, 음식도 주지 않아서 거의 아사 직전까지 갔던 그 충격적인 아동학대의 친부와 그리고 그녀의 동거녀가 알고 봤더니 3년 전 빚독촉에 시달려 도망치듯 이사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채까지 썼다는데요. 이게 아동학대로 이어진 걸까요? 김기정 기자가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A양의 가족들은 3년 전 경기도 부천의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친아버지와 계모가 A양을 잘 대해줬던 것으로 이웃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빠는 자주 다녔다는 거. 아빠
느낌 없었죠. 자기에게만 똑똑하고 그렇다는 이야기를 하셨고 자랑스럽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도망치듯 이사를 냈습니다. A양이 초등학교를 그만둔 것도 이즈음입니다. 호텔 가서 경찰이 여기 왔었다면서요? 그럼요. 그냥 왔는데. 이사 가기 며칠 전엔 급히 돈을 필요하다며 새들러 살던 집주인에게 돈을 빌리기도 했습니다. 당시 사채를 얻어야 할 정도로 상황이 나빴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채제를 얻는다고 나오요. 사채제를 얻죠. 얼마 뒤에는 A양의 친할머니까지 찾아와 아들 내외의 행방을 물었습니다. 시집에 빌라 하나 있는 걸로 은행에다 잡혀가지고 그걸로 사투리를 모아서 시집에 쓰라고 4천만 원인가 뭐야 5천만 원. 빚독촉에 시달리다 부모 집까지 마음대로 처분한 뒤 몰래 이사를 난 친아버지와 계모. 빚 갚을 능력이 안 되자 새로운 거주지를 감추려고 A양을 학교에 보내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근까지 인천 연수구의 빌라에 살던 친아버지는 전입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A양은 아동 전문기관의 보호 아래에서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기관은 A양이 친아버지의 처벌을 원한다는 뜻을 분명히 나타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기정입니다. 주식을 해서 빌라까지 다 빚에 잡혀 있다. 부모의 집까지 팔고서 도망치듯 이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 사채까지 썼다. 이사를 하기 전 이웃 주민들의 증언들을 저희 채널A 기자가 단독으로 취재한 내용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어린 딸을 그렇게 감금하고 폭행하고 굶겨도 되는 것인가? 여전히 의문으로 남습니다. 11세 딸의 발언이 참 가슴 아파요. 오늘 또 새롭게 보도되고 있는 이야기가 정승 위원님, 아버지를 좀 처벌해 줬으면 좋겠다. 이 딸이 명확히 의사 표현을 한다고 하는데 오늘 동아일보 칼럼에 빠삐용 소녀라는 단어를 쓰셨던데 이 11살 딸의 아버지 처벌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 왜 빠삐용 소녀냐면요. 사실은 그 소녀를 우리가 사회가 구출했어야 됩니다. 구출하지 못하고 스스로 탈출하도록 했기 때문에 제가 빠삐용 소녀라는 얘기를 썼는데요. 예. 사실 그 내용을 쓰면서도 굉장히 슬프죠.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시스템상에서 그런 소녀가 없도록 했어야 되는데 추적이 안 됐던 거죠. 그 이유는 우리 아까 리포트에서 말한 것처럼 아버지가 빚에 쫓겨서 이사를 하면서 이상한 곳에서 전입신고 자체를 안 해버렸어요. 네. 그리고 이 학교에서는 안 나오니까 선생님이 찾아갔을 때 신고도 못하게 돼 있고 그러니까 실종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 사건 이후로 정부하고 이제 교육부가 일단 장기적으로 학교에 안 나오는 사람들에 대해 실태조사를 한 다음에 그래도 지금까지는 그걸로 끝이었는데 교사와 경찰이 찾아가서 예. 일단 이런 제2의 저런 소녀들이 없도록 하는 시스템 개혁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소녀는 현재는 건강 상태가 많이 회복이 돼서 많이 회복이 됐군요. 체중도 늘고 있는데요. 다만 음식에 대해서 엄청난 집착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먹을 거에 집착하고 허겁지겁 먹고 먹을 것을 못 가져가게 하고 예. 그래서 건강은 회복됐는데 아동보호기관 사람들이 면담을 했을 때 아버지에 대해 처벌을 원하냐 그렇게 물어봤을 때 네 라면서 분명하게 처벌을 해달라. 또 엄마 얘 입장에서 엄마라고 불렀던 그 동거녀 예. 같이 처벌을 해달라. 이렇게 분명하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민선 변호사님, 정성희 위원의 칼럼 끝부분이 도대체 어떤 법률로 이 친부와 그리고 그의 동거녀까지 처벌을 해야 분이 풀릴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맞춰지는데 네, 맞아요. 저도 그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어린 딸이 웬만해서 자기 아빠를 처벌해 주세요라는 말을 하기가 못하죠. 그리고 옆에서 니네 아빠인데 그러면 맞아 아빠인데 또 그렇게 돼요 11살은. 오늘 이 동아일보의 정선희 위원님이 쓴 횡설수설 문장을 보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원래 이렇게 감정을 잘 표출하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네. 근데 정선희 위원님이 이례적으로 감정을 표출하셨는데 이게 제 주변에 많은 아기 엄마들의 공통점이에요. 되게 분노를 하는 거예요.
특히 제 주변 사람들은 뭐 법조인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예. 법조인들이면은 어느 정도 사실에 입각해서 뭐 감정을 조절하는 것이 좀 훈련이 되어 있는데도 되게 화를 내면서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이거는 어차피 수사는 다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와 동거녀가 다 죄를 자백을 했기 때문에 수사는 예. 끝났고 아동 학대 관련 범죄로 이제 기소하는 걸로 다 정리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추가 수사는 되지 않겠지만 그래도 심정적으로는 아마 무죄가 나올지더라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살인 미수죄를 한번 검토해봤으면 어땠을까 예.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까지요. 왜냐하면 아이가 노끈을 풀고 탈출을 했거든요. 예. 노끈으로 아이를 묶은 상태에서 밥을 안 주면 어떻게 될 거라는 거는 너무 뻔한 사실이잖아요. 그런 경우라면은 이거는 아이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를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렇다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도 어느 정도 의율 가능하지 않았겠느냐. 물론 아마 무죄는 나올 겁니다. 예.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서 아동 학대에 대한 어느 정도의 경각심을 좀 일으켜줄 필요가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의견을 법조인들마저도 하더라고요. 이 아버지와 뭐 일각에서는 계모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 동건이라는 표현이 결혼 안 한 것 같아요. 예, 정확하겠죠. 사채를 쓰고 도피를 해서 부모님의 집까지 날렸고 아동을 학대할 이 최근 근황은 이 리니지라는 게임에 빠져서 무직 상태였다. 뭐 이런 것들이 영향을 좀 줄 수 있나요? 줄 수 있죠. 그리고 전 참고로 오늘 이 채널A 기사를 보고 되게 반갑더라고요. 반가웠다. 네, 저도 어쩜 아버지가 설마 악마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까지 했을까 했는데 채널A 기사를 보고서야 기승전이 보이니까 좀 의문도 해소되고 그래도 아버지가 처음부터 악마는 아니었고 어떻게 몰려서 이런 상황까지 갔구나 하면서 최소한 악마는 아니었다는 사실에 조금 마음의 안도가 오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제 뭐 2년간 굶기고 때리고 뭐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 여론도 그렇고요. 아무리 뭐 빚 때문에라도 그렇고 뭐 아무리 빚이 있었더라도 양형의 큰 참작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어제 저희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실종 신고를 하려고 했는데 친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경찰이 받아주지 않았다라는 거는 입법의 미비라기보다는 그냥 경찰의 게으름이라고 해석하는 게 맞는 부분 같아요. 경찰의 게으름이다. 왜냐하면 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예. 다만 실종 신고 의무자가 신고를 안 할 경우 비로소 처벌을 받을 수 있을 뿐인 거지 신고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의무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받아주지 않았다는 거는 단순한 경찰의 직무 태만인 거죠. 예. 네. 이정훈 의원님 오늘 모셨는데 이정훈 부장님 친부는 내가 어렸을 때 나도 의붓 아버지에게 폭행을 당했었다. 그래서 내가 폭력적 성향을 보였다라고 해명을 했고 또 내가 경제 사정이 너무 안 좋아서 빚에 시달려서 빚독촉에 시달려서 집을 팔아넘길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이게 어떤 자기의 행동에 조금은 합리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변명이 아니냐 이렇게도 보고 있는데 네. 뭐 변명이 안 되겠죠. 아니, 변명이겠죠. 자기 예. 입장에서는 변명일 텐데 저는 이걸 조금 구조적으로 보고 싶어요. 구조적으로 봐야 된다. 네, 이제 간호학을 하시는 분들이나 또 어린애 관련 네. 의대에 가면은 그 인간 발달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분들을 쭉 만나 이야기 들어보면 우리가 아는 상식을 깜짝 놀라게 할 때가 있어요. 우리 상식을 깜짝 놀라게 깜짝 놀라게 하죠. 그러면 이제 처음 아기가 태어났을 때 예. 엄마 아버지가 보이는 반응이 다릅니다. 오. 엄마 입장에서는 100% 자기 애가 증명되죠. 예. 그 아버지 입장에서는 반신반의란 말이에요. 아 이게 내 애가 맞을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남자는 얘가 내 애라는 거는 그 이후에 세월을 지나면서 익숙해지면서 내 아이로 받아들입니다. 아 나를 닮았고 내 발가락을 닮았고 이런 걸 보면서 그다음 행동이 닮았고 이건 아마 생물학적으로 예. 가정하시는 분들 여자분들은 다 아실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이 아이는 생존을 해야 되는데 먹고 사는 거는 엄마나 아버지가 완전히 제공해줘야 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존 보비의 어태치먼트 티어리라서 부착 그러니까 뭔가 하면 엄마한테 딱 붙어서 모든 걸 가르쳐야지 뺏어 먹습니다. 예. 그게 이제 귀여움으로 나타나고 애교로 나타나서 사랑스럽게 주는데 사실은 그러면서 애가 엄마 아버지를 통제하고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지배해서 막 악동이 되잖아요. 예. 그렇게 크면서 그다음에 이제 아버지도 빨려 들어가면서 내 새끼다 그러면 이제 열심히 부양을 하는데 그렇게 되는 게 당연한 건데. 이게 이렇게 가는 구도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예. 잘은 모르겠지만은 처음 둘이 남녀가 만나서 어떻게 아기를 낳는데 이 남자가 이 여자가 난 애를 내 애라고 끝까지 내 애라고 의심하는 경우. 그러면 이 친구는 부양을 안 하려고 합니다. 부양을 안 하려고 한다. 네. 그렇게 해서 경찰에 가서 취재를 해보면요. 예. 영아 사례가 상당히 많은데. 영아 사례가 많은데. 그러면 이 여자 입장에서는 산후기 때문에 생존이 힘들거든요. 예. 그러면
이걸 지우려고 합니다. 그게 가끔 우리 깜짝 놀라게 하는 뭐 영아 살인 사건 뭐 어디다 버렸다는 건데 그러면 자기는 리셋이 돼갖고 다른 사람 만나면 또 생활이 가능합니다. 예. 근데 이제 어째 이게 같이 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 첫 번째 부부 관계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여자가 들어와서 하게 되면 이 여자는 여기에 대해서 자기가 아니니까 최선을 다하죠. 인간을 움직이는 가장 큰 동력은 DNA잖아요. DNA 모정인데. 남자든 여자든 나랑 같으면 예. 경제하니까 가는 건데 안 동일하다고 느끼니까 어떤 집에서는 여자가 먹는 걸 줘야 되는데 그 문제가 안 되고 또 남자도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거고 하니까 이 애는 계속 생존에 불리한 조건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얘도 이제 보통 6살이 넘어가면 스스로 먹을 걸 찾아내거든요, 인간들은. 그러면 이쪽에서 봤을 때는 뭐예요? 제가 저지레 하는구나 하니까 묶어놓게 되고 이게 악순환이 되면서. 계속 악순환이 돼서 결국 피해본 것은 11살짜리 아무것도 모르는 소녀가 아닐까라는 비극적 결말이 돼서 더욱더 안타까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11살 소녀가 건강이 차츰차츰 회복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불행 중 다행이다라는 표현이 이때 어울릴 것 같은데 빨리 건강을 차리고 과거의 아픈 기억들을 잊고 여느 또래 아이들처럼 밝고 건강하게 자라주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준비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만든 첫 번째 돌직구 신문입니다. 요즘 정가에서 가장 큰 유행어는 진실한 사람입니다. 공교롭게도 김진, 저는 참진자를 써서 김진이 진실한 사람 아니냐라는 자조적인 농담까지. 제 윤이 진실로 윤입니다. 네. 잘 들었고요. 네. 진실한 사람 농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농담 뒤에는 이 진실한 사람에 대한 불편한 마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 그래도 진박 논란이 한창인데 어제 또 대통령께서 진실한 사람을 언급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그동안 국무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해주신 최경환 부총리와 또 황우려 부총리 그리고 정종섭 행자부 장관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그리고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께 감사를 드립니다. 옛말에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한결같은 이가 진실된 사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취하고 얻기 위해서 마음을 바꾸지 말고 일편단심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네, 최경환, 김희정 등등 이제 장관직을 그만두고 복귀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씩 언급하면서 옛말에 이런 말이 있지요. 나갈 때와 들어올 때 마음이 한결같은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박용진 전 대변인, 네. 이걸 두고 또 말이 많습니다. 총선 출마하는 장관들을 일컬어서 진실된 사람이라고 정의한 것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저는 정의한 것도 있다. 이 예. 사람들이야말로 진실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주시면서 눈을 쳐다보셨겠죠. 들어갈 때고 나갈 때고 다르면 안 돼. 알지? 경고도 있다. 저는 그런 느낌도 받았어요. 근데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이 진실한 사람들, 들어갈 때나 나갈 때 마음이 한결같아야 된다. 보통 우리가 화장실 생각하죠, 이 말씀 드리면서. 예. 경박하게도. 그런데 화장실 들어갈 때는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온 예. 정성을 다해서 안간힘을 쓰고 들어가요. 나올 때는 세상의 모든 구원과 평화를 다 얻은 표정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좀 보통 사람들이 입장 다르게 움직인다. 가벼운 처신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들어갈 때와 나갈 때가 똑같은 사람들이 어디가 있나 제가 한참 고민을 하다가 한 군데 찾아봤어요. 어디요? 어떤 경우냐면 물건을 살 생각이 없이 네. 건성건성. 얘 뭐 주머니 손꼽고 들어가가지고요. 그래요? 이건 얼마예요? 이건 얼마예요? 물어보고 그냥 나가는 경우는 실제로 들어갈 때 나갈 때 태도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느냐면 대통령이 말하는 예. 진실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 내 눈을 똑바로 봐. 내 눈을 바라봐. 누구처럼 배신하면 안 돼. 불신지옥이야. 이거를 말씀하시는 그 누구는 그런 유승민 의원. 날카롭세요. 네. 전 말 안 했는데. 여튼 그 말씀을 하시는 정도로서는 이해가 됩니다만 실제로 세상 살아가는 일이 예. 과연 그렇게 초지일관된 거면 다 좋은 걸까?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정치를 하시면서 야당의 대표를 맡았을 때와 여당의 비대위원장을 맡았을 때와 대통령이 되시고 나서는 예. 다 다르셨어요. 국회 선진화법만 해도 그렇잖아요. 국회 선진화법만 하더라도 국회의장인 정의화 의장이 누가 이 법을 앞장서서 만들었는데 나는 반대했는데 이렇게 얘기하셨을 때 그 예. 누구가 누구겠습니까?
사실은 그때 비대위원장, 여당 비대위원장을 하셔서 국회 선진화법에 앞장섰던 박근혜 대통령이죠. 하신 말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초지일관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뜻도 있습니다만 네. 굳이 우리 살아가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데 대통령이 이걸 굳이 강조하는 건 대구에 계신 모 의원 때문에 네. 자꾸 강조하시는 거 아니냐는 씁쓸한 마음이 듭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진실한 사람은 누구냐라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대답을 못했는데 진실한 사람은 한결같은 사람이다. 거의 뭐 성경 말씀을 하셨죠. 요 정의는 명확해진 것 같은데 네. 안용환 전 의원님, 박용진 대변인은 이거 대통령이 이 진박 의원들 밀어준 발언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동의하십니까? 대통령도 참 피곤하겠어요. 이 말하면 이렇게 해서 저 말하면 저렇게 해서 가니까는 물론 대통령이 어떤 수는 아무도 모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일방적으로 이 정치부 기자들은 또 정치적 해석하는 것이죠. 그런데 물론 난 그렇게 해석 또 가능하다 봅니다. 정치부 기자들은 정치적으로 기사를 써야 되니까. 네. 그런데 이 말 뒤에도 방금 잘라서 이 말 안 썼어요. 어떤 말이요? 방금 우리가 녹취 나온 다음에 이 말이 끝까지 국민들께 헌신과 봉사를 하는 마음으로 사명감을 갖고 일해달라. 끝까지 국민들께 헌신과 봉사를 하는 마음으로 사명감을 갖고 일해달라가 바로 뒷문장이었습니다. 예. 이 뒷문장은 잘라버리고 앞에만 하니까 마치 무슨 정치인 누굴 타겟하는 것처럼 되는데 우리 기자들이요. 저도 기자상 해봤지만은 되게 자기 의도대로 말을 자릅니다. 예. 근데 이것도 그런 전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찌됐든 뭐 진박 이야기 나왔으니까. 기자를 세 분이나 앉혀놓고 그러시면 어떡해요. 아니, 근데 진짜 정치인들 억울한 경우 굉장히 많아요. 예. 기사를 무슨 말을 하고 나면은 사실 이러이러한 케이스가 있는데 사실 이것은 이런 의도입니다라고 하는데 이런 의도를 다 잘라버리고 앞에만 이야기하면은 예. 마치 그런 말 한 것처럼 몰릴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억울한 정치인들 굉장히 많아요. 예. 그런데 어찌됐든 뭐 대통령의 말은 그런데 이제 이 말은 또 해석은 대구에 있는 분들은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좋아하는 한편 정치인은 사실보다도 인식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예. 자기는 어떤 사실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대중들이 이렇게 인식하면 거기에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인식이 사실이 돼버리는 순간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인은 거기까지 책임을 지고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 실수를 했다는 것은 사실 어떤 정치인은 모든 것 기자들이 이것까지 자르고 기사를 쓸 것을 전제하고 뒷말까지 알아서 그래서 이제 제가 우스갯소리로 뒷말 꼭 놓고 싶으면 했습니다 하고 막 이어서 말해라. 끊지 못하게. 끊지 못하게. 그럼 끊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예. 어찌됐든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은 뭐 그게 팩트죠. 그래서 뭐 대구 이제 뒷이야기 나오겠지만은 대구에서 진실한 사람 게임은 이미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이 과연 이 진박들을 밀어주기 위해서 발언을 하셨느냐라는 사실 여부와는 다르게 인식들은 이미 이 진박 논란 한 복판으로 위치한 것 같습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을 홍보하면서 자신의 선거 운동을 하는 이 대구 지역의 모습들이 벌써 이 현수막에서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는데요.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대구에서 먼저 서상기 후보의 포스를 한번 볼까요? 박근혜 대통령과 이 귓속말을 하고 있는 모습. 딱 보면 두 사람은 굉장히 친밀한 사이구나. 서상기 후보는 박 대통령과 귓속말을 나누는 사이구나. 실제로 오늘 점심 뭐 먹을까요? 이런 말을 했을 수도 있는 건데 진실한 사람 역시 서상기라는 포스터가 있는가 반면 또 윤두현 후보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죠. 박근혜 대통령과 딱 정면에 서서 손을 마주잡으면서 악수하는 임명장을 임명장을 받는 사진. 신뢰, 희망. 전 청와대 홍보수석 윤두현이라고 딱 박았습니다. 역시 박근혜 대통령을 앞세운 선거 현수막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밑에 보겠습니다. 그 밑에는 조금 지나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뒤에서 한 컷 찍힐 수 있죠. 이렇게 따지면 정성희 위원은 박 대통령과 찍은 사진 10장은 넘을 것 같은데 문구가 더 압권입니다. 바로 뒤에서 보좌해 왔습니다. 이제 앞에서 지켜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현장 민원 담당 청와대 행정관 남호균 뭐 이렇게 저희가 보도하는 것도 좋아하실 수 있겠지만 그리고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죠. 이 댓글 수사에서 담당을 했었던 경찰청장이었는데 뚝심과 의리의 경상도 사나이라고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나란히 있는 이 사진을 그런데 실체는 둘만 계신 게 아니라 옆에 다른 분들 많이 계시는데 이거 다 잘라서 둘만 썼습니다. 뭐 이재만 동구청장은 대통령 사진은 직접 넣지 않았지만 대통령이라는 단어까지가 단어를 넣었어요. 사진이 아마 없었어요. 사진은 없겠죠. 이게 원래 정치하는 사람들, 후보로 나가는 사람들의 절대 금기가 뭐냐면요. 사실은 자기 얼굴이 제일 앞이거든요. 얼굴을 알려야 될 거니, 이름하고 얼굴을.
그리고 지금 포스터인지 명함인지 모르겠는데 여기에서 완전히 그 금기를 딱 깨고 본인 옆모습. 예. 본인 저 뒤에서 희미하게 있는 여긴 거. 사실 저 포커스도 안 맞았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이 정치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네. 까놓고 얘기해서 대통령의 유명세와 대통령의 저 지지도를 기반으로 뭔가를 붙어가겠다라고 하는 그야말로 대통령 팔이. 예. 박근혜 대통령을 팔아서 자기가 뭘 하겠다고 하는 건데요. 용감들 하네요. 정말.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한테 나는 볼 거 없어요. 대통령만 예. 보세요. 그건 거의 그런 수준이에요. 저 김용판 총장님 사진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냐면 이 사진이요? 예. 네, 이 사진이 지금 현역이에요. 현역인 윤지욱 의원이 예. 박근혜 대통령께 청장님을 소개한 자리였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원래 셋이 찍은 사진인데 예. 본인만 보세요. 김용판 전 청장 옆에가 뚝 잘려져 있잖아요. 여기 뚝 잘렸어요. 본인만 뚝 자르고선 저 사진을 냈다고 지금 윤 의원이 화를 내고 있다고 해요. 왜 내 사진은 안 내가 친박인데 예. 내가 소개한 자리인데. 예. 그리고 저 밑에 그 남호균이 예비 후보자 사진도 보면 네. 말씀드렸다시피 저 뒤에서 아마 박근혜 대통령은 뒤에 누가 서 있는지도 몰랐을 텐데 모르죠. 저런 식이라면은 그때도 한번 바로 뒤에 서 계셨던 분 아주 친박이 있습니다. 이런 네. 식으로라면 김광진 의원이라고 예. 박근혜 대통령 바로 뒤에 서 있었던 사진 민주당의 기억나시나요? 김광진 의원. 예. 그렇죠. 김광진은 그 사진 안 쓴답니다. 아니, 그렇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기사 예. 제목이 이러고 있는 와중에가 붙었어요. 정 의원님, 이 와중에 또 대통령 지지층 사람 발언. 오비라고 어제 그 말씀 드렸어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면 까마귀가 날아서 배가 떨어지는구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 대통령이 그걸 모르셨을 리는 없을 텐데요. 진실한 사람은 정말 요즘의 화두입니다. 요즘은 송년회 자리에 가면은 소개할 때마다 동아일보의 진실한 사람 정성입니다. 이런 식으로 갈 때마다 전부 다 이제 진실한 사람이 뭐 화두가 돼서 이렇게 마케팅을 하는데, 뭐 우리가 진실한 사람과 뭐 어디에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지 다 해석이 각각하지만 어저께 대통령 분명히 한결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이제 정의를 했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출마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진실한 사람이라고 마케팅을 할 수밖에 없고 또 이것이 가능한 것이 대구니까. 네. 대구니까 가능한 것이죠. 박 대통령 이름만 내면은 당선되는 지역 아니겠습니까? 예. 당연히 다 저기 보면은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예. 뭐가 맞물려 있냐면요. 공천 시스템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이번 다 경선을 치르게 돼요. 경선을 치르면은 현재 자기 당 내 지지자들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를 한다면은 새누리당 내에서는 60%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압도적이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과 가깝다는 것은 압도적인 선거 유세, 특히 당내 경선 치르는 방법입니다. 게다가 대구 경북에서는 아마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은 80, 90까지 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그걸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 명함이고 뭐고 뭐 생존을 위한 필사의 방법이죠, 저거. 예. 그런데 저기는 대구뿐만 아니라 대구 경북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다. 인도에 가면 신분 제도 중에 하나인 카스트 제도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카스트 제도, 우리 국민학교, 중학교 때 많이 배웠던 건데 브라만, 사제, 가장 최상위급이죠. 그리고 크샤트리아, 군인, 그리고 바이샤, 농민, 수드라, 노예. 김준현 앵커가 왜 갑자기 카스트 제도 얘기를 하나 하실 텐데 이 대구에서 이른바 카스트 제도와 꼭 닮은 이게 또 유행한다고 합니다. 어떤 거냐면 바로 이건데요. 인도인가요? 브라만에 해당하는 이른바 진박 구분법인데 첫 번째 상위 계층은 진박이다. 참진. 제 진짜가 저 진짜라니까요. 진실한 사람 플러스 친박이다. 예를 들어서 윤두현, 곽상도, 정광삼 등 청와대에 있었거나 정종석 등 내각에 있었던 사람을 일컬어 진박이다. 상위층이죠. 그 밑에는 중박이 있는데 대선 때 공론화 개판의 입지가 한 중간 정도. 그러니까 애매한 진박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그렇다고 뭐 아예 관련이 없다고 하기도 그런 사람들은 이제 중박인데 대선 캠프에 몸을 담았거나 아니면 뭐 인수위 출신이거나 뭐 전직 관료 등 범주를 중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른바 망박. 저 망은 바랄 망이죠. 희망하다의 망자. 친박계가 되기를 희망하는 최근에 친박계로 선회한 비주류인데 친박에서는 인정 안 하고 나는 친박이다 주장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비박. 친박계가 아니고 딱 나왔습니다. 친이계, 친이명박계 출신 또는 비주류를 이제 비박이라고 한다. 그리고 심지어는
누가 진박이고 누가 중박이고 누가 망박이냐를 구분할 수 있는 진박 간별사까지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바로 조원진 의원의 별명이 바로 진박 간별사인데 최근 이재만 전 동구청장의 선거 개소식, 사무소 개소식에 가서 이 사람이 진실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해서 진박 간별사라는 별명까지 얻었다는데 이종훈 부장님, 네. 대구라고 하지만 네. 진박, 중박, 망박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전 대통령이 제가 뭐 심리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 말씀을 2번 하셨잖아요. 진실된 사람 2번 했죠. 네, 그래서 리더십과 관련해서 제가 풀어가는 겁니다. 네. 박 대통령이 외롭구나. 아, 박근혜 대통령이 외롭구나. 굉장히 외롭구나. 왜 진실한 사람을 찾느냐. 예. 배신하지 않을 사람을 찾는 거잖아요. 물론 선거에 이기는 것도 있고. 만약에 내가 자신 있는 대통령이라면 유능한 사람을 찾을 거란 말이야. 예. 그게 아니고 진실한 사람을 찾는 거는 아까 말한 대로 그 지역구에서 이기기 위해서 내 사람이다라는 것과 더불어 그것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고립돼 있다. 고립됐죠. 자기가 대통령이고 하게 되면 천하에 뭐 야당이든 뭐든 잘한 사람 딱 데리고 와서 내가 힘을 실어주고 믿게끔 하고 관리하면은 할 수 예. 있거든요. 지금 쭉 리크루팅 하시는 거 보세요. 그 다음 사람들 보게 되면 착한 사람, 들을 수 있는 사람을 리크루팅한 걸 보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일방적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관점에서 똑같이 이 사람 또 나가서도 그렇게 해달라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아마 천하의 인재를 구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을 거고. 어려움이 있겠죠. 네. 그리고 박 대통령은 본인은 이제 부정부패를 안 하고 레임덕에도 안 걸리고 그런 문제는 있겠지만은 결국은 고립되고 나라는 조금 힘들어질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외로운 심경이 그 진실한 사람 발언에 담겨 있다. 네. 이런 분석인데 안용환 전 의원님, 네. 사실은 뭐 진박, 중박, 망박, 비박 이게 지금 대구 지역에서 돌고 있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충분히 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뭐 A란 지역구에 있으면 A란 지역구에 박근혜 대통령과 친하던 의원들 후보자들 한 10명 있을 겁니다. 10명 서로가 이제 공격할 겁니다. 서로가 내가 진박이다. 아니 쟤는 뭐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반대편에 섰는데 이번에 돌아왔다. 쟤는 망박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충분히 나올 수도 있고 간별사라는 이야기도 저도 사실 뭐 간별사일 것만 아니더라도 쭉 이름 보면은 이력이 보이거든요. 아, 진박 간별사 여기도 있네요. 이제 정치부 기자를 했고 또 이거 해봤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저런 이야기 할 계제가 아닌데 한 분도 있습니다. 솔직히. 그런 분들은 망박. 네, 아니 현재 진박을 자처하는데도 네. 제가 보면 그런 그룹이 아닌데 그런 분들 계세요. 그런데 어찌됐든 방금 대통령이 외롭다는 이야기 했는데 전 그 말도 일견 타당하다는 생각은 갑니다. 물론 그게 이제 대통령은 본인의 자서전에서 그런 이야기 했었죠. 79년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당한 다음에 자기를 정말 그 전까지 공주님처럼 떠받들었던 사람들이 자기를 내팽개치를 보고 인간의 그 어떤 표리부동한 모습에 정말 지긋지긋한 것이죠. 예. 그래서 그런 걸 겪으면서 참 진실한 사람이 중요하다. 그런데 또 이제 정치판을 겪으면서 정치판에 정말 이상한 사람 많습니다. 정말 표리부동하고 이익을 쫓아서 가는, 여기 보면 그런 이야기도 나오죠. 자기 이익을 쫓아서 가는 사람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마 그런 것을 보면서 진실함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여실히 하신 것 같아요. 예. 또 하나는 내년 4.13 총선이 이후에 하면 정치 지형이 굉장히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 임기가 1년 반밖에 실질적으로 남지가 않습니다. 그때 대통령과 국정 철학을 같이 하고 네. 대통령과 정치를 같이 이뤄갈 사람이 자기를 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 본다면 본인의 정치 철학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 국정을 같이 했던 사람이 국회에 많이 들어오게 바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걸 뭐 탓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이 저 진실된 발언을 했던 자리는 국무위원들의 임기가 끝나고 5명을 뭐 다시 국회로 돌려보내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최경환 장관이 국회로 돌아가면서 아마도 이번 총선을 앞두고 김무성 대표와 공천 지분을 두고 치열하게 싸울 것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비한 김무성 대표 쪽의 전략이랄까요? 화두랄까요? 다음 돌직구 신문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범지 출마. 어휴, 무시무시한 단어 나왔습니다. 범지 출마. 나가서 살아오라 이거죠. 자가 발전해서 돌아오라 이거죠. 못 따라오면 우리는 책임 없다 이거죠. 총선은 나갈 수 있게 하겠지만 보장은 못 해주겠다. 범지 나가라. 안대희 전 대법관을 김무성 대표가 만났다는데 이 안대희 전 대법관에게 김무성 대표가 험지 출마를 사실상 강권했고 안대희 전 대법관도 이에 동의를 했다라는 기사가 오늘 보도되고 있습니다. 안대희 전 대법관 입장에서는 험지 출마하라는 김 대표의 요청이 서운할까요? 아니면 그래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받아들일까요?
서운할 수는 있을 겁니다. 지금 본인이 준비를 했던 곳이 해운대, 부산 해운대입니다. 부산에서도 부산의 강남이라고 할 수 있는 뭐 부유층이 많이 사는 지역구이기 때문에 뭐 공천 하면 당선되는 그런 지역구지요. 그런데 이제 안대희 대법관 전국적인 지명도 있는 분이시죠. 그래서 이제 게다가 이제 다른 분들에 비하면 안대희 대법관은 아직 그 동네에 사무실을 개소하고 본격적으로 뛰어들지는 않았습니다. 예. 나올 것이다. 나온다라는 이야기까지만 여기서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안대희 대법관이 서울에서 나와라. 서울에. 그런데 이제 험지 출마로는 김문성 대표 이야기 아니라 서울시의 현역 의원들과 서울시 당협위원장들의 이야기입니다. 김용태 현 서울시당 위원장, 김성태 전 서울시당 위원장, 새누리당의 그 두 분이 얼마 전에 성명서까지 발표를 했었지요. 왜냐하면 서울 선거가 지금 이제 야당 분열 때문에 서울에 뭐 출마자들이 웃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1대1 대결되면 서울과 수도권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죠. 매우 어렵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선거가 세대 간의 구도로 바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서울서 바람이 일으켜야 된다. 바람을 일으키는 방법은 뭐냐? 아주 명망가들이 유명한 분들이 나와서 어느 지역구, 그것도 어려운 지역 가가지고 이겨주라. 그래서 예. 뭐 계속 이렇게 선전을 한다 하면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험지 출마는 거기서부터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제 대표적인 분이 이제 곧 이야기 나오겠지만 안대희, 뭐 정몽준, 김항식, 오세훈 이른바 대권 후보급 또는 후보에 근접한 그런 분들이 나와달라는 이야기인데 이번에 그동안 그 김성태, 김용태 의원 이야기했던 것을 최고위원회에서 이야기 나왔었고, 예. 그런데 이제 김무성 대표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자꾸 착각을 합니다. 그럼 이게 전략공천과 뭐가 다르냐? 새누리당 내 전략공천은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이 말씀드리고 없습니다. 단 이분들이 서울 시내 현재 새누리당이 취약한 지역은 새누리당의 당협위원장 후보들도 좀 약합니다. 예. 상대적으로. 왜? 당선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센 후보들은 덤벨지 않은 것이죠. 그런 지역에 가서 경선해라. 그런데 그러면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워낙 지명도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식의 경선을 거치되 실질적으로는 경선을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에 가서 한번 야당의 센 사람과 붙어서 이겨와라. 이게 이제 험지 충마론입니다. 아니 야당의 해당 지역구를 지키고 있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분 나쁠 법도 해요. 내가 있는데 뭘 험지 출마를 해. 예. 올 테면 와바라죠. 올 테면 와바라다. 그것도 그 움찔해가지고 놀래면 그게 거물이 아니실 거고요. 예. 올 테면 와봐라. 뭐 여기가 네 맘대로 되는 데냐. 예. 됐다고 전해라. 뭐 예. 이런 정도의 태도를 보이셔야죠. 박 대표님, 근데 예.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네. 아니 김무성 대표 본인은 편한 지역구 나가시면서 뭐 정치 망명가라고 하는데 남들한테는 왜 험지 나가라고 하냐? 그렇게 말입니다. 대표 본인이 험지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경우가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부메랑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김무성 대표가 만일에 전체적인 판을 위해서 작전을 짠다 그러면 본인부터 험지에 몸을 던지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네.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김용태 의원이나 서울에서 어렵게 지금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는 새누리당의 의원들이 이야기한 사람 중에는 김무성 대표도 사실은 들어있는 겁니다. 당 지도부를 포함한 거물급들의 험지 출마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건데요. 지금 보면 나쁘게 제가 좀 해석을 하면 김무성 대표가 본인은 빠지고 네가 가라 하와이 지금 해놓은 상황이잖아요. 네가 가라 하와이다. 네, 근데 이제 하와이에 가야 될 사람들 이름이 이제 김항식, 정몽준, 안대희, 오세훈. 물론 이제 정몽준 전 의원 같은 경우는 피파 회장 나가시려다가 정치 탄압을 받아서 다시 이제 그 유턴하셔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피파 참 나빠요. 나빠요, 피파. 아유, 네. 그런데 이 김항식, 정몽준, 안대희, 오세훈이 대략 여당 내 대선 주자급. 그렇죠. 험지 나갔다가 와닥닥닥 무너지면 뭐 어쨌든 손 안 대고 코 푸는 경우 아니냐. 예.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서 김무성 대표가 자발적인 험지 출마를 하지 않은 채로 네가 가라 하와이로 등 떠미는 수준이 되면 반발은 없을까 이런 생각이 일단 들어요. 그리고 지금 안대희 저기 전 대법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분은 지금 신인이에요. 정치적으로는 신인이에요. 그러니까 끙 하고 있겠지만 오세훈 지금 뭐 종로로 출마해서 이사까지 다 해놓고 이런 예. 분이 다른 데로 가란다고 갈 수 있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김무성 대표의 리더십을 이번 기회에 한번 보고 나서 네. 이제 우리 저희 새정치민주연합 측의 예. 정치 거물들의 예. 반응은 따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지금 이제- 박용진 전 아니, 대변인이 이제 말은 안 있어요. 했지만 김 대표를 험지로 밀어 넣었는데. 그랬나? 예. 현재 자기 지구당을 가지고 있고 그 지역에 당선된 사람들 지역구 옮기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역 의원이 자기 지역구가 있는데 갑자기 옮겨간다는 것은 그럼 그 지역구 주민들 어떻게 보겠습니까? 뭐 본인이 이제 정리를 하고 간다면 모르겠지만은 그런데 지금 이제 김항식, 오세훈, 안대희는 아직 자기 지역구가 확정되지 않은 분들입니다.
현역 의원이 아닙니다. 이런 분들이니까 험지를 선택 범위가 굉장히 넓죠. 그러니까 나가라 예. 그런 이야기죠. 현역 의원들 보고 지역 옮겨 나간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세훈 전 시장은 자기 지역구를 종로라고 알고 있던데 어쨌든 험지에 장난이었죠 원래. 예, 험지에 나가라는 이 이야기, 험지 출마 대처. 그러면 과연 안대희 전 대법관은 어떤 험지, 야당의 어떤 후보랑 맞붙으면 빅매치가 될 것인가? 또 이 정치부 기자들은 그런 게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험지 출마 예상 시나리오 함께 보시죠. 자, 아직 새누리당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진 않은 내용이고요. 몇몇 조간신문과 제 추측, 그리고 뭐 정치부 기자들의 전언 등을 종합해서 2명의 빅매치를 예상해봤습니다. 안대희 전 대법관이 험지에 출마한다면 과연 어디서 누구랑 맞붙어야 될까? 이렇게 되면 빅매치 아닐까요? 예. 서울 광진갑의 김한길 전 대표. 만약에 안대희 대 김한길 이 빅매치가 성사된다면 정성희 위원님 이거 누가 이길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얼핏 김한길 대표가 유리할 것 같긴 한데 모르겠어요. 김한길 대표도 사실 새정치연합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사실은 굉장히 외로운 상황에서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내년 4월쯤 됐을 때 이건 알 수 없고 지금까지 광진구는 주로 야당, 소위 말 험지라는 건 야당 강세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예, 야당에서 지금 뿌리를 받고 있었는데 이번에도 쉽지 않은 예. 김한길 의원이 만약에 탈당을 할 경우에는 좀 본인도 당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하니까 좀 이렇게 약간 대등한 네. 그런 선거가 되지 않을까 하고요. 뭐 그림이 그려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김한길 대신에 여기에 뭐 이미경 의원이라든가 은평의 다선, 그다음에 구로의 박영선 의원급이 붙는다 하더라도 뭐 빅매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재밌는 빅매치는 그 다음 그림인데 험지 출마 대상이 거론됐다 안 됐다 뭐 오락가락하고 있지만 조윤선 전 수석 같은 경우 이곳에 가서 이 사람과 붙으면 빅매치가 될 것이다. 빅매치예요. 이해운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해운 의원이 야당이었나요? 험지는 아이고야. 서울 구로울에 가서 박영선 전 비대위원장이랑 맞붙으면 이종 부장님 네. 만약에 조윤선 전 정무수석 박근혜 대통령의 여자 대 박영선 전 비대위원장이 맞붙는다면 이거 예측 불가능하겠어요? 재밌는 구도가 되겠죠. 예. 근데 그 서울의 정치를 이해할 때요. 큰 그림만 말씀드리면 네, 그 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뉴타운을 한다 그랬었거든요. 그랬죠. 그래서 뉴타운이 들어서 갖고 아파트가 들어선 지역에서는 대부분 여당표가 나옵니다. 그래서 야당 구청장들이 야 이거 하면은 다 뺏기는구나. 도시 예. 재개발하지 말자라고 돌아서서 재래시장 그대로 존치법 이런 거 만들고 그다음에 그 지역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목욕하시라고 복지비를 나눠주면은 야당이 이깁니다. 그게 다 선거랑 관련이 있었군요. 그렇죠. 그 구청장들이 그걸 하는 거고 예. 그걸 구 출신의 이제 국회의원들이 하는 건데 지금 저 지역이 예. 뉴타운이 들어선 됩니까 아닙니까? 그걸 보시면 험지가 아닌지 나올 겁니다. 광진하고 구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구로 같은 경우는 대부분 아니었다고 보이는데 최근에 요 몇 년 전에 이제 그 IT 산업이 많이 커서 그런 게 있고 광진도 조금 잘 사는 데 있지만 아니거든요. 예. 거기서 어떻게 해낼지 문제인데 이제 그쪽 구청장이 누구냐 거기서 얼마나만큼 복지 정책을 했느냐가 이제 저 뛰어드는 분들은 험지 위에는 가능성이 있지만 밑에는 제로입니다. 밑에는 제로다. 제로고 조윤선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정말 발이 부르트라 다니면서 내부의 적과 싸우고 있습니다. 이해운 최고위원이라는 건 다 알려져 있죠. 내부의 적과 싸우고 있습니다. 아니 이문선 변호사님, 아까 얘기로 좀 돌아가면 왜 네가 가라 하와이 얘기인데요. 아니 나는 구로에서 열심히 뛰고 있어요. 오세훈 전 시장. 안용환 전 의원이랑 10년지기 친구인데도 종로. 종로에서 열심히 뛰고 있어요. 구로는 여기고. 그리고 지금 구로 당협위원장 깜짝 놀라십니다. 그러니까요. 네. 아니 왜 나만 갖고 그래? 김 대표도 본인도 험지에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금 불만이 실제로 여당 내에 있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전에도 그리고 그전에도 김무성 대표 보고 서울로 나와라라는 이야기가 조금 있었어요. 예. 그렇죠. 저 잘 모르겠어요.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무성 대표쯤의 거물과 그릇을 가진 분이라면은. 그릇을 가진 분이라면. 왜 이렇게 조심스러워요? 막 던져 그냥. 예. 한 번쯤 나도 한번 검토해 볼만하다라는 말씀 저는 내심 왠지 좀 기대도 됩니다. 그냥 관전자로서요. 실제로 지난 2008년 총선에서요. 기억들 하시겠습니다만 거물 중에 거물 그 당시에 정몽준 후보가 5선을 쌓았던 울산 동구를 버리고 서울로 급상경해가지고 동작에서 그 바로 전해에 대통령 후보였던 그 정동영 후보하고 맞붙어가지고요.
뭐 그냥 그 압승을 해버렸어요. 사실상 압승을. 그러니까 예. 그걸로 정동영 의원은 아주 고난의 행군을 이제 들어갔고 정몽준 의원은 그리고 전체 서울 판도에 큰 변화를 가져와서 그때 서울에 7개를 빼고 나머지 41개 선거구를 모두 다 새누리당이 그 당시 한나라당이 석권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 험지 출마론이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는 김무성 대표 이러면서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서 한두 개만 제대로 맞아 떨어져도 전략이죠. 예, 야당으로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이 될 건. 만약에 이런 거물급 정치 망명가가 야당의 강세 지역에 가서 야당 후보를 꺾었다면 뭐 다른 지역에서 세석 이긴 것보다 여당 입장에서는 큰 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과연 험지 출마 어떻게 받아들일지 조금 더 기대를 해보겠고요. 직접적으로 연관은 없지만 김무성 대표 얘기 나와서 말인데요. 어제 이색적인 행보를 가졌습니다. 산타 모자를 쓰고 여야 의원 18명이 자선 행사의 일종으로서 크리스마스 캐롤을 녹음했다는데 저희 취재 카메라가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직접 만나보시죠. 거리마다 오고 가는 사람들의 물결 깊은 크리스마스 또 찾아왔네. 실버벨 크리스마스의 종소리. 청년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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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여러분, 사랑합니다.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리 마을을 오늘 밤에 다녀가신대. 이게 3집째랍니다, 벌써. 크리스마스 캐럴 기부 앨범 블레싱을 제작해서 22일에 발매가 돼서 앨범의 수익금 전액을 이제 자선 활동에 전액 기부된다고 하니까 뭐 좋은 활동인 것은 분명한데 이민선 변호사님, 또 영상 분석 전문가로서 김 대표의 이 그림하다 캐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점수는요? 왜 자꾸 곤란한 질문을 하시는지 예. 그 의도가 전혀 자꾸 예. 불순해 보이는데요. 예. 하여튼 그림마다 근데 저는 생각보다 노래를 뭐 잘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이거 파는 거죠? 하는 거예요. 누가 사요? 이거 수익이 나요? 누가 사요? 안의원님께 아니고 누가 삽니까? 예. 저도 한번 해봤습니다. 의원실에서 구입하는 거 아니에요, 각기? 일단 의원실에 카드 들고. 동료 의원들한테 강매를 하기도 합니다. 아, 진짜구나. 동료 의원들한테. 뭐 동료 의원이 불렀다니까 사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부를 때는 북한 어린이 돕기 기금이었어요. 예. 그래서 뭐 사다 보니까 동료 또 일부 기업에서 사주고 해서 예. 했는데 저도 노래를 한번 불러봤습니다. 네. 진짜 노래를 못하거든요. 예. 그때 기쁘다 구우주 오션을 불렀는데 제가 부르니까 저 자신으로 나 빼라고 그랬어요. 그때 PD가 걱정 말라고. 네. 그냥 부르고 난 다음에 우리 모든 거 해결해 줄 테니까. 예. 그때 정말 들고 했더니 제가 PD가 앞에서 부를 테니까 이제 기가 다 밖에 스튜디오 밖에 들리지 않습니까? 예. 녹음실 밖에서 자기가 노래를 부르면 따라하라는 거예요. 선창하면? 선창하면 따라 했습니다. 그래서 난 빼달라고 그랬어요. 사실. 예. 그랬더니 아마 가장 노래 잘 부르는 분으로 나올 거라 걱정 말라고. 예. 아니나 다를까 딱 판을 봤더니 제가 노래를 제일 잘해요. 기기가 대신 불러줬군요. 기계가 대신 조절을 당하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음으로 부른 것을 높이 올리고 해가지고 완벽하게. 그러니까 예. 제가 손을 제일 많이 대다 보니까 제 노래를 가장 잘 부른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폰 나온 다음에 제가 국회 본회의장 들어갔더니 박근혜 현 대통령. 박근혜 당시 의원께서 저보고 안 의원님 노래 잘하시던데요? 순간 제가 그거구나 싶어가지고 제가 한마디를 들었습니다. 그때 막 웃으시더라고요. 예. 한국 과학기술의 개가입니다. 솔직하세요. 그때 막 웃으시던데. 진실하세요. 예. 박 대통령이 그때 이후로 창조경제를 이렇게. 네. 사실은 안영환 전 의원 몰래 18대 국회의원 때였으니까 벌써 한 4, 5년 전일 것 같은데 안영환 전 의원 몰래 그때 안 의원이 부른 크리스마스 캐럴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깜짝 놀라셨을 텐데 여러분들 직접 폐기 한번 처분하라고 그러셨다고 들어보시죠. 제일 크게 들리는 부분이 안영환 의원의 뭐 글쌉니다.
내 실력이 아니지. 해보세요, 지금. 찬양하여라. 다음 뉴스입니다. 이번엔 야당 소식인데요. 오늘 중앙일보 1면에서 굉장히 긴급하게 전하고 있는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의 탈당 이후 분열되고 있는 야권에 심각한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누구의 탈당이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그 누구는 다음 도직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만나보시죠. 김한길 전 대표, 김한길 의원이 탈당 의지를 굳혔습니다. 탈당 후에는 안철수 의원으로 합류할 것으로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김한길까지 탈당한다면 문재인 대표의 이 리더십, 흔들리는 리더십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정성희 위원님, 사실은 김한길 대표뿐만 아니라 박영선 의원까지 탈당한다 얘기가 많았는데, 탈당할 것이다라고 김한길 측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적은 없었는데, 지금 여의도 정계에서는 김한길 의원이 곧 탈당한다. 기정사실화돼 있고, 예.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알려져 있는 건 뉴스가 아닙니다. 예. 거의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고요. 김한길 의원뿐만 아니라 김한길계로 분류되는 몇 명의 의원도 같이 탈당을 할 것으로 보고 김한길 있습니다. 계가 탈당을 할 것이다. 예, 빠르면은 내주쯤 연말을 넘기지 않는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연말 얼마 안 남았잖아요. 예. 그래서 이 탈당 기정사실화되는데, 이제 우리 지금 MC가 말한 대로 문제는 이 안철수 당과 신당과 이 손을 잡을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도 그 다음 단계에서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잡을 것이다. 어떻게든 어떤 형태든 선거에서 연대할 것이다. 이렇게들 분석을 하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쉽사리 안철수 당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오늘 심지어 아침에 우리 잠깐 미팅하고 있는데 서양호, 안철수 의원을 모시던 서양호 보좌관 와서 간다 하더라도 심지어 안철수 의원 측에서는 좀 거절할 것이다. 아, 그래요? 상당히 부담스러워한데요. 둘 관계가 와도 우선 이제 안철수 김한길 의원이 민주당계의 비주류의 큰 세력을 가지고 있지만, 이 정책과 그다음에 성격과 이런 것이 상당히 좀 다르고, 처음에 김한길 의원이 안철수 의원 데리고 들어가긴 했지만, 안철수 의원 개인 생각은 김한길 의원을 약간 두려워하는 것도 있대요. 예. 또 공식적으로 보면 김한길 의원 좀 수사도 받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신당이 기치로 내걸고 있는 그런 거에 좀 어긋나는 부분도 많아서, 예. 연대 가능성은 지금 현 단계에서는 탈당은 기정사실화돼 있지만 연대 가능성은 저는 그렇게 높지 않다, 그렇게 봅니다. 아니, 이종훈 부장님,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사실 물불 가릴 입장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김한길계가 탈당을 한다, 오늘 중앙일보 1면에 박았는데, 당연히 안철수 캠프랑 손잡을 줄 알았는데 또 상황 그렇지 않아요. 저는요, 지금 이 야당을 보면서 예. 옛날에 오래된 얘기입니다. 87년에 서울의 봄 와가지고, 서울의 봄 왔을 때 지금 상황은 많이 다릅니다만, 그때 이제 야권이 통합이 안 돼서 일로 삼김이 붙는 갔거든요. 그래서 어부지리로 여당이 이제 다시 대통령 어부지리로 올라갔죠. 그렇게 됐죠. 근데 결국 지금 야당이 분당되는 걸 보면서 지금 이렇게 전체로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삼김이 쪼개지듯이. 삼김 쪼개지고 노태우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네. 근데 물론 여당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보면서 저게 우리 야당의 하나의 큰 틀 중에 하나인데, 지금 정글에서는 하나의 맹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맹수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제 따라오는데, 예. 그때는 이제 YSDJ라는 맹수가 있어서 둘이 합치지 못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정도 맹수는 아니고 스라손이나 제가 스라손이다. 하이에나나. 그런 것들인데 사장아 호랑이가 없다. 안 되면 도망가면 되니까. 예.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그래서 저는 지금 야당이 참 재미없는 정치를 하고 있거든요. 재미없는 정치. 네. 그래서 내가 가서 여기 간다. 그럼 내 집은 얼마니? 그러면 티격태격 하면서. 예. 상당히 딜레마에 빠져 있다. 딜레마에 빠져 있다. 그렇다면 안철수 의원은 과연 어떻게 이 국면을 헤쳐나가고 있을까가 궁금합니다. 그런데 안철수 의원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측근에 따르면 안철수 의원이 달라졌다. 돈을 많이 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다음 도직구 신문으로 바로 확인해 보시죠. 안철수가 달라졌다, 정말 달라졌냐? 안철수가 달라졌다, 정말 달라졌냐? 강철수라는 별명도 있지만은 씀씀이가 상당히 달라졌다는데,
과연 안철수 의원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오늘 조간신문에 분석되고 있는 내용을 제가 출력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임유선 변호사님, 네. 조금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첫 번째, 안철수 의원이 유머러스하고 스타일리시해졌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며칠 전이었죠. 그때 기자회견을 하는데 제가 제일 먼저 했던 얘기가 머리 스타일이 달라졌어 이거였거든요. 예. 그때 머리 스타일이 항상 약간 이렇게 얌전하고 나이 들어 보이는 2대8 헤어스타일이었는데 조금 간결하고 단정해서 좀 강해 보이는 이미지의 헤어스타일로 바꿨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것뿐만 아니라 화법도 얼마 전에 뭐 회식 자리에서 했다는 얘기인데요. 이제 회를 먹으니 진짜 회식이네요. 하하 하는. 썰렁하긴 하네요. 약간 왜냐면 그런 것도 없었거든요. 네. 쟤네 안철수. 그래서 주변에서는 뭐 다들 뭐 파한 네. 데서 했을 겁니다. 네. 예. 아니 가장 뭐, 관심 있는 부분은 네. 이 부분인데 네. 영수증 챙기던 꼼꼼한 CEO형에서 탈피했다. 아니 안현이 예전에 뭐 측근들이 쓴 영수증 챙겼나 보죠? 예전에 독재 신당 창당을 했을 때는요, 각종 영수증까지 일일이 다 챙겨보셨다는 거예요. 예. 그게 왜냐면은 안랩 대표 시절에 CEO 시절부터 몸에 배웠을 거예요. 그때 몇 명 안 되는 데에서 혼자 창업을 하신 거잖아요. 예. 일일이 다 챙기고 굉장히 검소하시고, 그리고 안랩이 이제 많이 안정기에 들어갔는데도 기사를 안 두고 다 택시 타고 다닐 정도로 검소한 분이었거든요. 그게 몸에 배갖고는 사람들한테 술도 잘 안 사시고, 그래서 예전에 한번 기사된 적이 있었잖아요. 폭탄주 샀다라는 게 기사가 될 정도로 워낙 돈을 안 써서. 안 써서 예. 그걸 안 쓰고 그냥 가버리시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사고 뭐 이게 기사가 될 정도로 이런 유연성이 떨어지는 분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는 세상에 개인 돈으로 창당 작업 비용을 무려 대여로 1억 원을 사비를 털어서 한다라고 합니다. 사실은 어떻게 예. 보면 당 대표가 한다는 사람이 1억은 큰 돈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안철수 의원에 대입한다면 큰 돈이군요. 그게 안철수 의원이 쓰는 데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 돈을 사회를 위해서는 뭐였죠? 기부를 굉장히 큰 돈을 했잖아요. 예. 그런데 자신한테 쓰는 돈, 자기 주변 사람들한테 일일이 쓰는 돈은 못 쓰셨던 것 같아요. 못 썼다. 그래서 그게 몸에 배서 인색하다는 평가를 좀 받아왔는데 네. 이제는 좀 다른 모습을 보이고자 애를 쓰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 1억까지 창당하는 비용 자기 돈을 썼다면 정성희 위원님 앞선 이 영수증 챙기던 씀씀이와 비교해 봤을 때 안철수 의원 굉장히 칼을 갈고 있다. 뭐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네, 놀랍죠. 우리는 이제 주식 부자, 벤처 뭐 이러니까 굉장히 돈을 많이 쓸 것 같은데 정치부 기다리나 주변 얘기 들어보면은 굉장히 인색하셨다 그래요. 저도 2번 정도 실물을 뵌 적이 있는데 그 옷, 양복 정말 이렇게 영화 레옹에 나온 레옹 입을 것 같은 이렇게 짤막한 발만 보이는 옛날 바지에 후줄근하게 굉장히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예. 그런 식으로 몸에 배 있답니다. 집에 가는 검소가, 검소 소파나 이런 것도 신혼 때 했던 것이고, 그다음에 부인 사모님도 이런데 옷 같은 거 다 낡아서 자기 자신한테 안 쓰는 사람이에요. 예. 검소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정치를 할 때는 사람이 모이게 하려면 자기 자신한테는 안 써도 주변에는 좀 풀어야 되는데 자기 자신에 대한 룰을 주변 사람들한테는 강요해서 굉장히 좀 안 쓰시는 분이고 인색한 분이었는데 이번에 창당과 함께 예. 굉장히 주머니를 푼다는, 어떻게 신호로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야권의 탈당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야권 탈당과 안철수 의원의 신당 창당 어떤 시너지를 낼지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방산비리 관련한 소식입니다. 대통령이 방산비리 꼭 뿌리 뽑아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이 방산비리 쉽게 뿌리 뽑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 도직구 신문입니다. 미국산 헬기는 안 돼. 김 소장, 미국산 헬기 안 돼. 내가 누군지 알아? 합참의장 부인이야. 해참총장 부인이야. 부인께서 실력 과시를 했는데 정성희 위원님, 해상 작전 헬기 와일드캣, 우리 해군이 이 와일드캣 해상에서 작전을 할 수 있는 헬기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으로 전 합참의장, 최윤희 합참의장이 지금 구속된 상황인데 최윤희 전 합참의장의 부인의 발언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어요. 아들한테 이제 한모 씨, 무기 거래상 한모 씨로부터 2천만 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것 때문에 했는데 그 공소장을 보니까 사실 아들의 문제가 아니고 그 중간에서 부인이 큰 역할을 했다는 거세요. 그 부중 일부가 이제 소개되고 있는데 당시에 이제 부인이 해군 박모 소장한테 전력부장은 미국 쪽이야? 미국은 절대로 안 돼. 우리가 전직 해군 총장 누구 뒤치다거리 하는 사람이야? 예. 미국 것이 되면 누구누구 가져가는 지분이야. 우리 거 없어. 그렇게는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박 소장한테 너는 미국 쪽이라며? 이 너라고 그랬어요. 남편의 부하한테. 영국, 미국 말이 많은데 미국 건 안 돼. 미국 것을 도입하려고 작전 요구 성명을 만들고 했지만 그건 그때 얘기고 우리는 우리 것에 적합한 것을 도입해야지. 이 발언만 보면은 이거는 부인이 한 얘기가 아니라 해참 총장의 더 높은 사람, 국방부 장관이 한 얘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이정훈 부장님 안보 전문 기자시잖아요. 아니 어떻게 해참 총장 부인이 사모님 계급이 군에서 하나도 높다 그러죠. 예. 뭐 그런 얘기는 있는데 제가 보는 건 그렇습니다. 뭐 부인이 이런 얘기 할 수 있죠. 근데 이분이 결정권을 가진 사람이 얘기했다면 이게 뭐 문제가 되겠지만 어쨌든 이분은 사인이잖아요. 사인이죠. 사인인데 사인을 갖고 하는 거 가지고 어떤 법적 구속력이 있는지는 저는 의문점입니다. 의문점이고 이 사건이 좀 관심이 있었어요. 지켜봤는데 네. 지금 방산 비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떠들고 있는데 저는 좀 엉터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엉터리다. 우리 저기 김기동 검사장 열심히 하셨는데 예. 뭐 했냐? 뭐 했냐? 밥값 내놔라 나 이러고 싶어서 오. 뭐 한 게 있느냐? 이거 예. 별게 없거든요. 우선 이제 이 사건이 났을 때 보게 되면은 미국제하고 이게 붙었습니다. 미국계 좋아요. 미국계 좋아요. 훨씬 좋아요. 왜냐하면 미국계 사람도 많이 타고 오래 뜨고 하는 건 맞는데 예. 모든 경제학을 할 때 보면은 비용 대 효과를 따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돈에서의 이 문제가 차이가 컸던 거예요. 값이 너무 비싸서. 비쌌죠. 그 미국 것처럼 그 UH 육공 계열로 가면 좋은데 그거는 그 돈은 기획예산처나 국방부에서 줘야 되는데 그건 안 주고 맞추라 그러니까 미트하는 건 이거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 근데 그러면 이 와일드캣 자체가 그때 이미 8888 날아다니고 뭐가 있으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럼 얘네는 너희들 원하는 걸 맞추고 하겠다는 그 큰 약속이 있으니까 간 거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저 사모님이 한마디에 대해서 기조인 결정되는 게 아니라 예. 이건 방위 사업청이 하는 거예요. 방위 사업청이 하는 거다. 네. 상위 사업청이 이렇게 결정하는 과정에서 해운들은 사실은 사주면은 자기가 몰고 다니면서 싸우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걸 고른다니까 이제 각자 의견들이 나올 수도 있겠죠. 미국 원하는 사람, 좋은 거. 돈 맞으면 이거 아니냐. 뭐 그런 과정에서 부인도 한마디 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통과를 시켰고 그 연장선에서 우리 그때 3차 FX 할 때 F-15를 처음 결정했었어요. F-15 전투기요. 예. 그때도 가격이었어요. 그럼 그때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 다음에 와서는 성능 문제도 하고 F-35를 뒤집고 하니까 예. 이것도 한번 뒤집어 보려는 움직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거꾸로 털고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뭐 2천만 원이 갔니 안 갔니 그러는데 저는 하여간 이게 방사청의 예. 결정권이 있는 거지 해군 총장이 결정권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게 문제고 어쨌든 난 잘 모르겠어요. 여기서 2천만 원을 줬다. 이게 이제 결정되고 난 다음에 인사치레로 뭐 돈이 필요하다니까 줬고 나중에 갚고 한 거는 그런 건지 예. 이게 결정권자였으면 이건 반드시 이건 뇌물죄로 걸립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안 걸려서 결정권자가 방사청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죠. 그래서 아마 이거는 200만 원이니까 500만 원이니까 아마 옛날 같았으면은 대통령이 경고해서 부인 잘하게 하시오 하고 끝날 사안을 예. 하도 없으니까 김기동 검사장 등 팀 내서 예. 이거라도 던져놓고 예. 법률장에서 네가 살아서 와라. 그러지 살아올 거예요. 않았을까? 그러면 황길철 총장 똑같은 케이스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우리 방산비리 열심히 수사해서 대통령 지지율은 많이 올려줬는데 밥값 내놔라. 네. 근데 우리 방산이 지금 다 죽어가거든요. 예. 그나마 비리 나온 건 중계상 비리였어요. 중계상하고 방산은 완전히 달라요. 예. 중계장도 보니까 겨우 이 정도 나온 걸로 봐서는 조금 심심한 제가 보기엔 예. 수사 빵점에 수렴한다. 예, 마지막 돌직구까지 저희 들었습니다. 조금 이 다투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9시에 더욱더 풍부한 뉴스 들고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더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